이란 한국 우호국 지정, 오늘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세계 최대 석유 해협의 우대 통행권을 따낸 겁니다. 수입 원유의 95%를 이 해협으로 받아오던 나라가 이제 그 해협의 주인인 이란에게 특별 대우를 받게 됐습니다. 세계가 기름 전쟁을 벌이는 동안 한국은 어떻게 이 자리에 올라왔을까요? 그 30년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좁은 바닷길이 있습니다. 폭 55km. 유조선이 실제로 지나갈 수 있는 구간은 10km도 안 돼요. 그리고 그 10km가 전부 이란 영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거든요. 지난 2달 동안 이란이 그 문을 잠갔습니다. 봉쇄 선언 사흘 만에 이 해협을 통과한 선박이 70% 급감했어요. 한국 증시가 하루 만에 7% 무너졌습니다. 액화 천연가스 가격이 단 하루에 40% 치솟았거든요. 한국 수입 원유의 70.7%가 중동산이고 그 중동산 원유의 95%가 이 해협을 통해 들어옵니다. 이 숫자들이 한국이 이 해협에 얼마나 깊이 묶여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의회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이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 우대 국가 목록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한국, 미국은 없습니다. 유럽도 없어요. 배 한 척 통행료가 최대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억 원인데 한국 유조선에는 면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두바이 항구 부두 끝에 섰을 때 기름 냄새가 먼저 왔어요. 습기가 무겁게 피부에 달라붙었고 저 멀리 유조선 불빛들이 정박한 채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해운 중개인으로 31년을 이 바다에서 일해온 손이 그날 처음으로 전화기 위에서 굳었어요. 화면에 떠 있는 건 가디언 기사 한 줄이었습니다. 이란 한국 우호국. 솔직히 처음엔 웃음이 나왔거든요. 한국이요? 원유 사러 오는 나라가 이란과 무슨 외교 관계가 있다고요? 중동에서 진짜 파워는 돈이 있거나 무기가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이란과 오래된 피해 동맹이 있거나요. 한국은 세 가지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무실로 들어서자마자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그리스 선주, 독일 물류사, 싱가포르 석유 트레이더, 전부 같은 질문이었어요. 한국 유조선은 어떻게 통과하는 겁니까?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이 우대받는 해협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했어요. 전화를 받으면서 손이 메모지를 뒤적이고 있었는데 쓸 말이 없었습니다. 오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이란이 이미 러시아의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란 대사가 직접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우호국에 대한 예외 조치를 지속하겠다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웃음이 먼저 사라졌습니다. 이란 한국 우호국 지정이 진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오랫동안 내가 한국에 대해 뭔가를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요. 하지만 그 생각은 금방 눌렀습니다.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도 아니고 이란 의회가 원하는 것과 실제로 되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래도 확인은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무스카트 항구로 향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선박을 직접 돌려보내고 있다는 바로 그 현장으로요. 내 눈으로 직접 봐야 이 기사가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곳에서 본 것이 첫 번째 합리화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두바이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회의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스 해운사 대표가 직접 왔어요. 에게의 선주 3대째를 이어온 사람인데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르쿠스, 한국이 정말 면제받는 겁니까? 그 질문이 불편했어요. 대답하기 전에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두바이 크릭 항구가 내려다 보였는데 정박한 유조선들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2달째였거든요. 저 배들이 호르무즈 통과를 못해서 묶여있는 겁니다.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답했습니다. 스타니스는 고개를 저었어요. 통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 유조선만 지나가는 겁니까? 그 질문에 선뜻 답이 안 나왔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한국이 비적대적 우호국으로 분류되면 법안 기준으로는 한국 유조선이 통행료를 면제받거나 아예 우선 통과가 가능해집니다. 근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 주의 수치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봉쇄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이 70% 넘게 줄었습니다. 미국 유조선은 아예 못 들어가고 있었어요. 유럽 해운사들은 아프리카 대륙을 빙 둘러가는 우회 항로를 쓰는데 운임이 80%까지 올랐습니다. 보험료도 7배가 됐어요. 그 비용을 계산했을 때 소름이 돋을 정도였거든요. 배 한 척의 추가 비용만 수십억 원이 붙는 겁니다. 그리스 해운사들이 파산 직전인 이유가 이거였어요.
독일 물류사들도 계약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비용을 안 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책상에 앉아 한국 에너지 통계를 다시 읽었습니다. 수입 원유의 70.7%가 중동산이더라고요. 그 중에 95%가 호르무즈를 통해 들어오고요. 이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 체감이 됩니까? 한국이 쓰는 기름의 절대 다수가 이 좁은 해협 10km를 통해 들어오는 겁니다. 유조선이 지나갈 수 있는 그 10km 전부가 이란 영해고요. 공세 첫날 한국 증시가 하루 만에 7% 무너진 이유가 이겁니다. 액화 천연가스 가격이 40% 뛴 이유도요. 전 세계에서 이 해협에 가장 깊이 묶인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에요. 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 회원국 가운데 원유 의존도 1위가 한국이라는 통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한국을 우호국으로 지정하는 게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외교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한국 경제 전체가 달린 문제예요. 근데 저는 여전히 믿지 않았어요. 스타니스가 돌아가고 나서 혼자 사무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냉방이 강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등이 서늘했어요. 한국이 이란의 신뢰를 얻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중동에서 오래 일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이 지역에서 신뢰는 절대 그냥 오지 않습니다. 피를 나눴거나 돈을 오래 줬거나 아니면 이 지역 사람들이 직접 몸으로 겪었거나예요. 한국이 그중 뭘 했다는 거죠? 천궁 이미사일 몇 대 팔았다고 그게 신뢰가 됩니까? 세상에 무기 파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란이 구매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랍에미리트에 판 거지. 이란 입장에서 한국이 뭔지 알기나 할까요? 회의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는데 그 위에 가디언 기사를 프린트해서 올려놨어요. 다시 읽었습니다. 인도, 일본, 파키스탄, 중국과 함께 한국도 이란의 비적대적인 우호 국가들에 포함돼 소속 유조선들의 통행이 허용되거나 더 싼 통행료를 내게 될 것. 이 문장을 3번 읽었어요. 3번째 읽을 때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러시아는 알겠습니다. 중국도요. 인도도 이란과 에너지 거래를 오래 해왔고요. 파키스탄은 지리적으로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거기서 왜 나오는 겁니까? 단순한 무기 거래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한국이 중동과 뭔가 다른 관계를 오래 쌓아왔다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요. 그 생각이 불편했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오랫동안 한국을 잘못 보고 있었다는 뜻이 되니까요. 그래도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직접 봐야 했어요. 수치와 기사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비행기로 오만 무스카트 항구로 향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선박을 직접 돌려보내는 현장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바뀌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스카트 항구에 도착한 건 새벽 6시였습니다. 공항을 나오자마자 짠바람이 강하게 불었고 하늘은 아직 어두운 채 수평선 쪽만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항구로 가는 택시 안에서 기사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2달째 이 항구가 이상하게 조용해졌다는 걸 그 사람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부두에 내려서자마자 이상함이 몸으로 먼저 왔습니다. 소리가 없었어요. 원래 이 항구는 시끄럽습니다. 크레인 소리, 기적 소리, 선원들이 소리치는 소리가 섞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정박한 유조선 수십 척이 엔진도 안 켜고 그냥 떠 있었어요. 닻을 내린 채 움직이지 않는 배들이 이 항구에 저렇게 많이 모여 있는 건 처음 봤습니다. 방파제 끝으로 걸어갔어요. 난간에 손을 짚고 바다를 내다봤는데 저 멀리 호르무즈 해협 입구 쪽으로 이란 해군 고속정이 보였습니다. 2척이었어요.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는데 해협 방향에서 내려오던 유조선 한 척이 뱃머리를 돌리는 게 보였습니다. 해협으로 들어가다가 되돌아오는 거였어요. 이란 고속정이 그 유조선을 돌려보낸 겁니다. 그 장면을 눈으로 직접 보니까 그제야 실감이 됐어요. 기사와 수치로 읽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저 배는 어딘가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가는 겁니다. 저 안에 사람들이 있고 기름이 있고 계약이 있는데 전부 멈춘 거예요. 부두에 서 있던 오만 항구관리인이 다가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두바이에서 왔다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저렇습니다. 10척씩 돌려보내고 있어요. 10척씩이요? 하루 10척이 저렇게 뱃머리를 돌린다면 한 달이면 몇 척입니까? 그 유조선들이 싣고 있는 원유, 액화천연가스, 석유 제품이 전부 목적지에 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숫자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요? 봉쇄 이후 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이 70%나 줄었으니까요. 통과하려다 돌아온 배들, 처음부터 못 들어간 배들이 죄다 이 항구 인근에 묶이거나 대기 중이에요. 오만과 아랍에미리트 항구들이 그 배들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방파제에 서서 한참 봤어요. 이란 고속정이 또 다른 배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어요. 싱가포르 트레이더 라젯이었습니다. 마르쿠스, 이란이 한국 유조선을 통과시켰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아직 확인은 안 된다는데 소문이 돌아요. 전화를 들고 있던 손이 잠깐 굳었습니다. 아직 법안도 통과 안 된 상태에서 이미 한국 유조선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냐고요.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선박 추적 데이터에서 나왔어요. 한국 국적 유조선 한 척이 어제 해협을 통과했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전화를 끊고 방파제 난간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금속이 새벽 공기에 차가웠어요. 바람이 등 뒤로 불어왔고 저 멀리 이란 고속정은 여전히 바다 위를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합리화는 나왔어요. 천궁 2미사일 몇 대 팔았다고 그게 외교가 됩니까? 이란이 산 것도 아니잖아요. 아랍에미리트에 판 겁니다. 무기 파는 나라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전부 팔고 있어요. 그 중에 이란에 우호국 대우받는 나라가 몇이나 됩니까? 한국이 뭔가 특별한 게 아니라 이란이 지금 당장 필요한 나라를 골라낸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이 이란과 대립할 이유가 없고 미국 편을 공개적으로 든 것도 아니고 조용히 에너지 협력을 이어온 나라니까 그냥 편의상 넣은 거라고요. 그 설명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항구에서 2시간을 더 있었어요. 배들은 계속 돌아오고 있었고 이란 고속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부두 쪽에서 팔레트를 옮기던 항구 노동자 한 명이 제 옆에 잠깐 멈춰 섰어요. 오만 사람이었는데 방파제 쪽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저쪽으로 지나가는 배들이 있어요. 이란이 통과시켜주는 배들이요. 가리키는 방향이 해협 안쪽이었습니다. 어느 나라 배예요? 그 사람이 잠깐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러시아요. 그리고 한국도 본 것 같은데?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방파제 난간 위로 바람이 세게 불어왔어요. 항구 노동자는 이미 다시 일하러 가고 있었고 저는 거기 혼자 서 있었습니다. 이란 한국 우호국 지정이 기사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왜 한국인지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알고 싶지 않은 기분도 있었어요. 알게 되면 오래 믿어온 뭔가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비행기로 두바이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 두바이에서 열리는 에너지 행사에 한국 기술진이 온다는 연락이 와 있었어요. 천궁2 관련 협력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면 뭔가 답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아니면 제 합리화가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나요. 두바이 에너지 행사는 크리카버협 전시관에서 열렸습니다. 아침부터 햇살이 강했는데 전시관 유리 외벽에 빛이 반사되면서 눈이 따가울 정도였어요.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냉방이 세게 쏟아졌고 전시 부스들이 줄지어 들어서 있었습니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에너지 기업들 부스가 앞줄을 차지하고 있었고 유럽 회원사들이 그 옆에 자리를 잡았어요. 한국 부스는 안쪽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쪽을 갈 생각이 없었어요. 아랍에미리트 에너지부 관계자를 먼저 만나야 했거든요. 그 미팅이 끝나고 연회장으로 이동하는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한국 기술진 4명이 복도 한쪽에 서 있었어요. 정장이 아니라 작업복 느낌의 자켓을 입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아랍에미리트 장교로 보이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랍어와 영어를 섞어 쓰면서요. 장교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진지하게 듣는 표정이었습니다. 지나치려다 발이 멈췄습니다. 저 장교가 누군지 알았거든요. 아랍에미리트 방공체계 담당 실무자였어요. 그 사람이 한국 기술진 이야기를 저렇게 집중해서 듣는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보통 이 행사에서 구매자 역할인 아랍에미리트 관계자들은 을이 찾아와서 설명하는 걸 받아듣는 쪽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장교가 먼저 몸을 기울이고 있었거든요. 한국 기술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자연스럽게요. 명함을 건넸어요. 두바이에서 에너지해운 중개를 합니다. 한국 기술진 중 나이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그가 명함을 건넸는데 받아서 보니까 방산협력사 소속이었습니다. 이름 옆에 아랍에미리트 사업 담당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뒤를 뒤집어 봤어요. 한글로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작게 이런 글씨가 있었어요. 2011년부터 아랍에미리트 협력 14년차. 그냥 지나칠 뻔한 숫자였는데 멈칫했습니다. 14년이요? 천궁2 수출 계약이 2023년이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계약 전부터 이미 10년 넘게 이 지역에서 일한 겁니다. 계약 단회로 처음 왔다가 성사된 게 아니라 10년 넘게 쌓아온 관계가 계약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게 달랐었어요.
저도 오래 이 지역에서 일했으니까 알아요. 중동에서 10년은 진짜 10년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쌓은 시간이에요. 행사 때마다 얼굴 비추고 라마단 때 연락하고 현지 담당자 가족 경조사에 이름을 올리고 그걸 10년 하면 그게 신뢰가 됩니다. 한국이 중동에서 그걸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방산 분야에서만이 아니라요. 한국이 이 지역에 오래 있었군요. 를 걸었습니다. 그 기술진 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970년대부터요. 중동 건설로 처음 왔으니까 50년 가까이 됐죠. 1970년대.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연회장으로 이동하면서 생각했습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그때 한국 노동자들이 이 지역 곳곳에서 도로를 깔고 건물을 올리고 항구를 만들었거든요. 그 시절 중동 국가들이 오일머니를 쏟아붓던 시절에 현장에 있었던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이 행사장에서 방공체계 담당 장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란 한국 우호국 지정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50년짜리 관계가 쌓여서 지금 이 지점에 온 것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무기 몇 대 팔아서 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땅에서 땀을 흘리면서 만들어 온 시간이 지금 이란 의회 법안의 이름으로 올라온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불편했습니다. 불편한 이유를 알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한국이 외교적으로 무능한 나라라는 제 오래된 판단이 완전히 틀린 게 되니까요. 원유를 사러 오는 을의 나라라는 시각도요. 연회장 안쪽 자리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 물 한 잔이 놓여 있었는데 손이 가질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받은 명함을 다시 꺼냈어요. 뒤집어서 한글면을 다시 읽었습니다. 2011년부터 아랍에미리트 협력 14년차. 이란 한국 우호국 지정이 그냥 외교적 선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자꾸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건 아랍에미리트 이야기지 이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란과의 관계는 별개입니다. 그렇게 눌렀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주차장을 걸어 나왔어요. 햇볕이 등을 달구고 아스팔트에서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명함을 자켓 안주머니에 넣으면서 생각했어요. 다음날 이란 대사관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호국 목록과 통행 조건에 관한 공식 브리핑이에요. 그걸 직접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한국이 공식으로 이름을 올리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됩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차장에서 차에 타려다 잠깐 멈췄어요. 아까 그 장교가 한국 기술진 이야기를 듣던 표정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거든요. 그 표정이 뭔지 알았습니다. 믿는 사람을 보는 표정이었어요. 이란 대사관 공식 브리핑은 두바이 디플로매틱 구역 안쪽 건물에서 열렸습니다. 초대장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는데 싱가포르 트레이더 라제시가 연락처를 하나 줬어요. 카타르 에너지부 쪽 관계자를 통해서 참석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발표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유럽 해운사 대표들, 아시아 석유 트레이더들, 중동 에너지 컨설턴트들이 복도까지 서 있었습니다. 이 발표를 듣겠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거예요. 그제야 이란 한국 우호국 지정이 얼마나 큰 사안인지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뒤쪽 자리를 잡았어요. 이란 대사관 경제 담당 참사관이 단상에 섰습니다. 서류를 펼치더니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호르무즈 해협 통행 5대 국가 목록이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한국. 그 5나라가 이란이 공식으로 비적대적 우호국으로 분류한 나라들이었어요. 통행료 면제 또는 우선 통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 5나라 국적 유조선은 호르무즈 해협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발표장 안이 술렁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그리스 해운사 대표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한국이 저기 왜 들어가 있는 거야? 그 말이 제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참사관이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비우호국 선박의 통행 조건이 나왔습니다. 통행료는 선박 규모와 화물 종류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데 초대형 유조선의 경우 1회 통과 시 최대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억 원 수준이라고 했어요. 발표장 한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30억이요? 유조선 한 척이 한 번 지나갈 때마다 30억 원입니다. 한 달에 2번 왕복하면 120억 원이에요. 그게 쌓이면 1년에 기업 하나 날리는 금액이 됩니다. 그 돈을 안 내도 되는 나라가 이란 한국 우호국 목록에 있는 5나라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거운 숫자가 있었습니다. 우회 항로 비용이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을 못 쓰는 나라들은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야 합니다. 기존 항로보다 2주에서 3주가 더 걸려요.
그 긴 항로 때문에 운임이 기존보다 최대 80% 뛰었습니다. 거기다 전쟁 해역을 지나는 보험료가 7배가 됐어요. 이 비용이 전부 합쳐지면 유조선 한 척 운항 비용이 기존의 2배를 훌쩍 넘어버립니다. 독일 물류사들이 계약을 끊고 있는 이유였고 그리스 해운사들이 파산 직전인 이유였어요. 30억 원짜리 통행료를 내고 지나가거나 80% 비싼 우회 항로를 쓰거나 둘 다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란 한국 우호국 목록에 들어간 나라들은 그 비용이 없어요. 서류를 꺼냈습니다. 가방에서 가져온 통계 자료였어요. 봉쇄 이전과 이후의 아시아 에너지 비용 비교표였는데 거기에 한국 수치도 있었습니다. 한국 수입 원유의 95%가 호르무즈를 통해 들어옵니다. 비축유가 208일치라고 정부가 밝혔어요. 정부 비축유 7,640만 배럴에 민간 비축유 7,380만 배럴, 추가 확보 물량 3,500만 배럴을 더한 겁니다. 그 208일이 지금 버티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란 한국 우호국 지정이 현실이 되면 그 시계가 멈추는 겁니다. 한국 유조선이 다시 이 해협을 지나갈 수 있으니까요. 서류를 다시 펼쳐서 한국 수치 부분을 오래 봤습니다. 발표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쪽에서 한 유럽 해운사 대표가 동료에게 말하는 게 들렸어요. 한국이 어떻게 저 목록에 들어간 거야?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중동시장에서 일했는데. 그 말이 등에 박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중동시장에서 일했는데 이란 우호국 목록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들어간 겁니까? 유럽이 못한 걸 한국이 했다는 게 뭔지 발표장을 나서면서도 답이 안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나왔어요. 오후 햇볕이 아직 강했고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차 문을 열려다 잠깐 멈췄어요. 여전히 합리화는 나왔습니다. 이건 임시방편일 거예요. 이란이 지금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아무나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특별히 신뢰를 쌓아서가 아니라 한국이 미국과 공개적으로 대립하지 않는 나라니까 그냥 넣은 거라고요. 법안도 아직 통과 안 됐잖아요. 이란 의회가 원한다고 전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설명이 여전히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자꾸 걸렸어요. 그 유럽 해운사 대표가 한 말이었거든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중동시장에서 일했는데 수십 년 동안 일했는데도 목록이 없어요. 한국은 들어가 있고요. 그 차이가 뭔지 여전히 설명이 안 됩니다. 임시방편이라는 설명으로는 그 차이가 메워지지 않았어요.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켜면서 에어컨을 틀었는데 차가운 바람이 얼굴로 쏟아졌어요. 그날 저녁 두바이 한인거리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한국 고객사 담당자와 약속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 식당이 어떤 곳인지는 알고 있었어요. 두바이 한인타운에서 꽤 오래된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밥이나 먹고 돌아올 생각이었어요. 그 식당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대사관 발표를 듣고 사무실로 돌아온 건 오후 늦게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팀원 한 명이 달려왔어요. 방금 연락 왔어요. 함부르크 노르트제 해운이 파산 신청했습니다. 멈췄습니다. 노르트제 해운이요? 함부르크에서 80년 된 회사예요. 제가 이 업계에 처음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배운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그 회사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으면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노르트제 파산 기사가 이미 여러 군데 올라와 있었어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이후 운항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우회 항로 운임 80% 상승, 보험료 7배, 거기다 기존 계약들이 전부 위약금 분쟁으로 번지면서 현금이 바닥났다는 거였어요. 화면에서 눈이 오래 떠나질 않았습니다. 노르투제가 망한다면 다음은 어디일까요? 이미 계약을 줄이고 있는 곳들이 몇 군데 더 있었거든요. 독일 2곳, 그리스 1곳, 덴마크 1곳, 전부 호르무즈 봉쇄 전에는 탄탄한 회사들이었습니다. 그게 2달 만에 이렇게 됐어요. 왜 이 해협이 이렇게 결정적인지는 지도를 보면 압니다. 호르무즈 해협 전체 폭이 55km예요. 그런데 유조선이 실제로 지나갈 수 있는 구간은 10km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10km 전부가 이란 영해예요. 이란이 그냥 거기 있으면 됩니다. 자기 땅에 서 있으면 배가 못 지나가는 거거든요. 국제법상으로도 복잡해요. 무해 통항권이 있다고는 하는데 전쟁 상황에서 이란이 이걸 인정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문을 잠그면 세계 원유의 20%가 거기서 멈추는 거고 이란이 열어줘야만 배가 지나가는 구조예요. 그 구조 안에서 이란이 한국을 친구 목록에 올린 겁니다. 테라스로 나갔어요. 사무실 건물 23층이었는데 두바이 항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멀리 정박한 유조선들이 보였고 크레인들은 멈춰 있었어요. 바람이 더웠지만 실내보다는 나았습니다. 난간에 팔꿈치를 올리고 서서 항구를 봤어요. 이란 한국 우호국 지정이 임시방편이라는 설명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는데 노르트제 파산 기사를 보고 나서 그게 흔들렸습니다. 임시방편이면 다 같이 임시방편이어야 하잖아요. 러시아도 중국도 한국도 전부 그냥 이란이 편의상 골라낸 나라들이라면요. 그런데 러시아는 이란과 무기 협력 관계가 있어요. 중국은 이란 원유를 제재 속에서도 계속 사줬고요. 인도는 달러 대신 루피로 원유를 결제해줬습니다. 파키스탄은 지리적으로 붙어있는 데다가 이슬람 연대가 있어요. 이 나라들이 이란 우호국 목록에 들어간 건 이해가 돼요. 근데 한국은요, 테라스 난간 위로 바람이 불었어요. 오후 햇볕에 달궈진 도시가 아지랑이를 올리고 있었고 항구 쪽에서 기름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한국이 중동과 50년을 쌓아왔다는 게 떠올랐어요. 어제 행사장에서 만난 기술진 명함에 적혀있던 숫자가요. 2011년부터 아랍에미리트 협력 14년 차. 그런데 그게 2011년에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건설이 있었고 그 전에 노동자들이 있었고요. 그게 쌓이면 뭐가 됩니까? 돌아서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책상에 앉아서 한국 중동건설 수출 통계를 검색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중동건설 수주가 얼마였는지 찾아봤거든요. 수치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컸습니다. 몇십억 달러 수준이 아니었어요. 누적으로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이 지역 건물, 도로, 항구, 발전소 곳곳에 한국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이란과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이란보다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중동이라는 지역에서 한국이 쌓아온 게 뭔지는 달랐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가 달라졌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를 팔러 온 나라가 아니라 여기서 같이 땀 흘린 나라로요. 시계를 봤어요. 저녁 6시가 넘었습니다. 두바이 한인거리 식당 약속이 1시간 뒤였거든요. 가방을 챙기면서 생각했어요. 이란 한국 우호국 지정을 아직 완전히 인정한 건 아니에요. 법안이 통과된 것도 아니고 한국이 특별히 이란의 신뢰를 얻은 증거가 명확히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수치들이 쌓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창밖을 봤어요. 두바이 야경이 켜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항구 쪽 유조선들에도 불이 들어왔어요. 저 배들이 2달째 저기 묶여있는 겁니다. 그 불빛들을 보다가 생각이 잠깐 멈췄어요. 저 배들 중에 한국 유조선이 있을까요? 있다면 저 배만 곧 지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 차이가 뭔지 아직 완전히 답이 안 나왔습니다. 한인거리 식당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두바이 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곧 약속 장소에 도착할 거였습니다. 그런데 식당 이름을 다시 확인하면서 뭔가가 걸렸어요. 오래된 곳이라고 했거든요. 두바이에서 오래된 한인 식당이면 거기 사람들이 언제부터 두바이에 있는 건지 물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 답이 그날 밤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두바이 한인거리에 도착한 건 저녁 7시가 넘었을 때였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자 한글 간판들이 보였어요. 식당들 사이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어디선가 된장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이 골목이 두바이 한복판에 있다는 게 순간 낯설게 느껴졌어요.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곳이라는 게 들어서자마자 느껴졌어요. 벽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컬러가 바랜 것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사막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작업복 차림이었고 뒤로 건물 골조가 보였습니다. 어느 건설 현장인지는 몰랐지만 찍힌 사람들 얼굴이 젊었어요. 아주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고객사 담당자와 저녁을 먹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그 사람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저는 잠깐 더 있었어요. 벽에 걸린 사진들이 자꾸 눈에 걸렸거든요. 식당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진들은 언제 찍은 겁니까? 직원이 주방 쪽을 가리켰어요. 주방장, 사장님이 직접 찍으신 거예요. 사장님한테 여쭤보세요. 잠깐 망설이다가 주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방 입구 쪽 문이 반쯤 열려 있었는데 하얀 앞치마를 두른 노인이 불 앞에 서 있었어요. 70대로 보였습니다. 등이 약간 굽어 있었고 움직임은 느렸는데 손이 정확했어요.
국자를 잡는 방식이 오래 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노인이 돌아봤어요. 저 사진들이 궁금해서요. 어디서 찍으신 겁니까? 노인이 잠깐 국자를 내려놓더니 주방문 쪽으로 나왔습니다. 문에 기대서서 홀 쪽 벽을 봤어요. 사우디아라비아요. 1978년에요. 1978년이요? 거기서 뭘 하셨어요? 노인이 천천히 답했습니다. 건설이요. 리야드에서 아파트 짓는 현장이었어요. 그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왔거든요. 저는 23이었는데. 23. 지금 70대니까 그때가 1978년이면 맞습니다. 23세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현장으로 온 거예요. 두바이엔 언제 오셨어요? 1983년에요. 리야드에서 두바이로 옮겼어요. 식당은 1991년에 차렸고요. 1991년이면 지금까지 35년입니다. 그 전에 1978년부터 사우디에서 계셨으니까 이 지역에서 47년이에요. 말이 한동안 안 나왔습니다. 47년이요. 이 사람이 중동에 있던 시간이 47년이에요. 한국에서 23세 나온 청년이 이 땅에서 47년을 살았습니다. 건설 현장 흙먼지 속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 식당 주방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노인이 다시 벽을 봤어요. 그때 현장에 한국 사람이 몇천 명 있었어요. 모래 폭풍 부는 날도 일했고 50도 넘는 날도 일했어요. 다들 고향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도 했어요. 집에 돈 보내야 했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란 한국 우호국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다른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이란이 한국을 우호국으로 분류한 게 천궁 2 미사일 때문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약 때문도 아니고요. 이 지역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눈으로 직접 본 것들 때문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모래 폭풍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 50도 더위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 그게 무엇인지 이 지역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처음엔 오래 있을 생각이 없었어요. 돈 벌면 돌아가려고 했죠. 근데 어쩌다 보니 노인이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가벼운 게 아니었어요. 47년의 무게가 그 웃음 뒤에 있었거든요. 목이 메었습니다. 억지로 눌렀어요. 그런데 눌러지질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국자를 잡고 있는 이 노인의 손이 갑자기 다르게 보였거든요.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어요. 젊을 때 모래바람 속에서 일한 손이고 47년을 이 땅에서 버틴 손이에요. 이란이 한국을 우호국으로 부르는 이유가 이 손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뉴스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란이 한국을 우호국 목록에 올린 건 오늘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한국 어르신들이 1970년대에 이 사막으로 걸어 들어온 그 순간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집에 돈 보내겠다고 23세 배에 올라탄 그 손들이 지금 이란 의회 법안에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리야드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던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 땀이 50년을 건너뛰어 오늘 이 법안의 이름이 됐어요. 노인에게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때 일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노인이 잠깐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힘들었죠. 그런데 다들 그랬으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했어요. 그냥 했어요. 그 말이 주방 입구에서 오래 맴돌았습니다. 발이 안 떨어졌어요. 주방 문 앞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다시 불 앞으로 돌아가서 국자를 잡았어요. 등이 굽을 채로 느리지만 정확하게 움직이는 손이었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31년 동안 틀렸습니다. 소리내서 한 말은 아니었어요. 그냥 속으로 나온 말이었는데 그게 가슴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오래 버텼는데 주방장 노인이 한 그 말 한마디에 전부 무너졌어요. 한국이 원유를 사러 오는 을의 나라라고 31년 동안 생각했습니다. 중동에서 협상 파워가 없는 나라라고 봤어요. 이란이 한국을 우호국으로 부르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땅에 쌓아온 건 제가 생각한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계약으로 쌓은 게 아니라 사람으로 쌓은 거였습니다. 돈으로 산 신뢰가 아니라 땀으로 만든 신뢰였어요. 이란이 한국을 우호국으로 부르는 이유가 저 노인의 손에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식당홀로 나오면서 벽에 걸린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바렌 컬러 사진 속에 23짜리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모래먼지가 뿌옇게 끼어있는 하늘 아래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50년을 건너뛰어 오늘 이란 의회 법안에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있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나왔어요. 두바이 밤 공기가 뺨에 닿았습니다. 아직도 더웠어요. 식당을 나온 뒤 바로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두바이 한인거리 골목 끝에 잠깐 서 있었어요. 야자수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고 골목 저편에서 아랍어 노래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없는 밤이었어요. 더웠는데 움직이기가 싫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정리되고 있었어요. 30억 원. 호르무즈 해협을 한 번 지나는 초대형 유조선이 내야 하는 통행료입니다. 미국 유조선, 유럽 유조선, 통행료를 내도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란 한국 우호국 지정이 현실이 되면 한국 유조선에는 그 금액이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95%. 한국이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가 이 해협을 통해 들어오는 비율이에요. 세계에서 이 해협에 가장 깊이 붙긴 나라 중 하나가 한국입니다. 그런데 그 해협의 주인이 한국을 친구 목록에 올렸어요. 208일. 한국 정부가 확보한 비축유입니다. 정부 비축유 7,640만 배럴, 민간 비축유 7,380만 배럴, 추가 확보 물량 3,500만 배럴을 합친 시간이에요. 그 시계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란 한국 우호국 지정이 사실이 되면 그 시계가 멈춥니다. 30억 원, 95%, 208일. 이 세 숫자가 이란 한국 우호국이 한국에 무슨 의미인지 말해줍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차를 타고 항구 쪽으로 달렸습니다. 무스카트로 갈 때처럼 멀리 간 게 아니에요. 두바이 크릭 항구 근처로 가서 차를 세웠어요. 부두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밤바다였어요. 조명을 켠 유조선들이 정박해 있었고 엔진 소리 없이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2달째 묶인 배들이에요. 그 배들 옆으로 물이 잔잔하게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부두 끝에 섰어요. 오래 서 있었습니다. 발밑으로 파도 소리가 낮게 올라왔어요. 짠 냄새가 바람 없이도 코에 닿았고 유조선 불빛들이 까만 바다 위에 길게 깔려 있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이번엔 소리내서 말했어요. 부두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31년 동안 원유를 사러 오는 나라는 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없거나 무기가 없으면 중동에서 파워가 없다고 봤어요. 한국은 그 기준으로 보면 항상 부족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중동에서 파워가 뭔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돈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같이 땀 흘린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였어요. 1978년에 23살짜리 청년이 리야드 모래바람 속에서 삽을 들었을 때 그게 외교였던 겁니다. 50도 더위에도 현장을 안 떠났을 때 그게 신뢰를 쌓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걸 저는 31년 동안 몰랐습니다. 이란이 한국을 우호국으로 부르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천궁 2몇 대 팔았다고 그게 외교냐고 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라고, 임시방편이라고 계속 눌렀어요. 그런데 사막에 47년을 산 노인의 손을 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이란이 선택한 건 한국의 계약이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 땅에 남긴 시간이었습니다. 바다를 한참 봤어요. 정박한 유조선 중에 한국 국적 선박이 한 척 있는지 눈으로 찾아봤습니다. 어느 배가 한국 배인지는 밤에 불빛만 봐서는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다 비슷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 저 배들 중 하나가 이 해협을 지나갈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란 의회 법안이 통과되면요. 다른 배들은 여전히 묶여 있는데 한국 배만 뱃머리를 돌려서 호르무즈 쪽으로 향하는 거잖아요. 그 그림이 머릿속에서 그려졌습니다. 발밑 파도 소리가 계속 올라왔어요. 낮고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부두 끄트머리가 차가웠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항구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이란 한국 우호국이라는 단어가 처음 눈에 들어왔을 때 웃음이 나왔던 게 기억났어요.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됐어요. 말이 되는 게 아니라 50년 전부터 이미 되고 있었던 거예요. 오래된 것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름으로 나타난 겁니다. 부두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무릎이 뻣뻣했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몰랐어요. 뒤돌아서 차 쪽으로 걸어가면서 항구를 한 번 더 봤습니다. 유조선 불빛들이 바다 위에 그대로 있었어요. 잔잔하게 출렁이는 물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배들이 언제 움직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란 의회 법안이 통과될지도 모르고요. 협상이 어떻게 될지도 아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았어요. 한국이 왜 저 목록에 들어갔는지. 차 문을 열었습니다. 두바이 밤 공기가 마지막으로 등에 닿았어요. 기름 냄새가 섞인 바닷바람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핸들 위에 잠깐 손을 올려뒀어요. 항구에 정박한 유조선들이 앞 유리 너머로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조용히 물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오늘 이 부두에서 가장 오래 남은 건 그 불빛들이었습니다.